그 5가지 마음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에너지, 우리의 위대한 드라이브, 추동, 이 이름이 이씨야, 이씨. 이비도, 리비도. 리비도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리비도가 뭐 걔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걔가 우리 몸을 타고 왔다 간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리비도가 집중 분포되는 부위가 철이 들매에 따라서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생 1년, 첫돌제비까지는 이 제목에서 시사 받듯이 오랄 스테이지. 구강 단계, 구강기, 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살 때까지는 이게 올마가, 이게 애날 스테이지야. 애날은 그 항문기. 그 다음에 10살, 유치원 10살 반까지는 펠릭 스테이지인데 이게 영어사전 찾아보시면 그 남근이라고 남근. 고추. 남근기. 제가 너무 세게 발음했나요? 남근기. 근데 남근기에 대한 번역말로 막 고민하다가 전 고추가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까지 뭐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뭐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까지가 레이턴시 스테이지인데 레이턴시가 잠잠한 시기라 이거예요. 이때는 리비도가 조용해져. 그리고 여러분 이거 10살부터 12살 때까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각종 학원차를 타고 뭘 배우러 다니는 시기입니다. 여기 뭐 연산, 바다 올림, 바다 내림 이거 우리가 지나왔던 그 고난의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A, B, C, D 외우기. 왜 그 시절 B와 D는 그렇게 헷갈렸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시기가 이 잠재기. 잠재우고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 그리고 12살 때가 땡이네요, 12살 때. 미안하게도 12살이 끝이고 제니탈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생식기예요, 생식기. 그래서 이 얘기 자세히 안 하랍니다. 이거 하면은 얘기 복잡해집니다. 모 교수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한 학기 내내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놈의 리비도는 집중 분포되는 부위가 바뀐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시절의 입. 그 다음에 그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시기는 항문기로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뭔가 꽃에 관심이 생겨서 쪼물락거리고 혹은 나는 왜 저런 돌출물이 없나 라고 의아해하고 오줌 누는 동생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런 시기가 남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 레이턴시, 잠재기. 그리고 12살이 되면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생식기라는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조금 더 의역하면은 다른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된다. 더 이상 혼자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상 애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제니탈 스테이지다. 그런데 프로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제니탈 스테이지까지 못 왔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있는 제가 좀 제 위협감을 느낀다면은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못 오고 그친다 이거야. 누구나 5단계를 다 졸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영원한 유급자 여러분 다 졸업하십시오. 우리 대학 말입니다.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고착이다 고착. 더 이상 못 가고 딱 거기 못 박히는 거야. 그 다음에 졸업 직전까지 가서 다시 1학년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학년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후퇴라고 부르면 딱 좋으련만 그렇게 안 부르는군요. 퇴행이라고,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졸업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신경증 증상, 성격의 왜곡, 정신병리가 더 생기기 쉬운 취약한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물자 아끼고 꼼꼼하고 자기한테 들어온 건 절대 안 나가. 그래서 예금 잔액이 막 뭐 수억 원이 돼. 그런 사람 어딜까요? 항문기겠죠.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오는 누런, 가치 있는 물건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 그게 똥 아니에요, 똥. 그 항문기. 그리고 지나치게 열심히 밑을 닦는다. 오늘 좀 원초적인 것 같아. 이게 그거죠. 청결함에 대한 집착. 이런 게 항문기다, 이거. 그 다음에 뭐 거친 얘기하기 좋아하시고, 술, 담배 많이 드시고, 이런 양반들. 뽀뽀하기 좋아하시고, 이런 양반들. 무슨 기?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안 배워도 안 해. 이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성의 부모를 놓고 동성의 부모와 한판 벌리는 삼각관계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1일 연속곡 무슨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 옛날에 겪었어요, 그거 6살 되기 전에 한 번씩 겪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들, 엄마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고 이 양반의 사랑은 합법적인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부모로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으로서 이 엄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의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무력화시킬 거야. 거세 불안. 이런 핵심을 품고 있는 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세시킬 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겠어.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넷이 되겠어.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동일시한다 이거야. 아버지의 가치관을 나한테 받아들여. 여러분 저기 깡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깡패를 극복하는 방법. 한 가지는 경찰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깡패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슨 시? 동일시입니다.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엄격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규칙이. 그게 무슨 자? 초자가 되는 것이고, 야, 남자란 모름지기 저렇게 행동해야 돼. 성적 정체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자아의 일부가 만들어지는 소중한 경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역을 제때 겪어내야죠. 제때 겪어내면은 자아 구조가 튼튼해진다 이겁니다. 근데 요때 뭐 아버지가 물렁물렁했다. 라든지 그런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5가지를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변해야지 치료가 된 것일까? 삼겹살이 한 지붕 세 가족이 어떻게 되어야 치료가 잘 된 것일까? 그리고 내부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치료의 증거일까?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써놓고 또 읽자니까 좀 유치한데 뭐 이거 써놓은 거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삼겹살에서 살코기 부분이 많아지면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만 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그래서 즉 무의식적 갈등을 풀고 의식화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위가 살이 돼.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해석하고 분석을 통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한 지붕 세 가족의 세 멤버 중에서 자아의 힘이 강해지면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의 힘이 강해지려면은 자아가 모르던 걸 알게 돼야 돼. 초자로 무의식 속에 풍덩 빠져있던 애를 건져 올라야 돼. 건져 올려서 그것을 끌어안으면 자아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외면했던 충동을 저 지하실 속에 처박아 놓고 있으면 걔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걔를 붙들고 올라와서 그래 너 양지 곁에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포용을 하면은 그것이 자아가 된다. 자, 그리고 내부 분란이 일어났을 때 덮지 마가 아니라 그래도 좀 유연하게 해. 방어 기제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연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면은 부인을 하더라도 좀 살살 하고 부인 2번 하다 그래 실은 한번 싸웠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불안이 몽땅 없어져야 되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방어 기제를 전부 내다 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불안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필요할 뿐 방어 기제를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불안이나 방어 기제가 우리를 보호하는 용도로 얘네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통합하면 치료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담자 라지엠으로 돌아갑니다. 정신분석에서 바라보죠. 그러면은 이 동성애적 환상은 여러분 지금 강박사고로 불러요. 이렇게 침투적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를 강박사고라고 불러. 강박. 어쩔 수 없이 든다 이거야. 강박. 강자가 강자 부린다는 거고 박이 압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막 치고 들어와. 이 강박사고인데 이게 사실은 뭐겠어요? 이거겠죠. 여기 있겠죠. 여기. 이 원처에 있는 거겠죠.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헤아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원초화에 여기에 동성애라는 못이 이렇게 박히 심어진 것은 그죠? 아실 수 있죠. 아마 뭐 7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상처로서 그것이 이렇게 박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M의 자아는 여기 이 자아는 이고는 원초의 충동이 마치 자기의 것이 아닌 양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속에는 있으되 이제는 지나간 과거지사로 똑 떼어버리려고 그래. 자기랑 무관한 걸 떼어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이것이 상처를 관리하는 법 중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법입니다. 기억은 하되 나랑 관계없다라고 분리시키는 거 있죠?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 뭐 뻔하죠. 자아로 하여금 동성애적 충동이 이미 의식화되고는 있지만 소유되지는 못하고 있죠. 아까 제가 끌어안는다 그랬잖아요.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소행이 아니라 악마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 충동은 나의 내부로부터 발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이드의 동성애적 충동이 이렇게 자아에 의해서 끌어안겨지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정신분석이 M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은 간단하죠. 말은 간단한데 이거 하려고 막 2년, 3년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 보시죠. 무엇으로 분석하나? 라는 건데, 이게 프로이드가 썼던 의자랍니다. 프로이드 선생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앉았고, 이게 비스듬하죠? 여기에 내담자가 누웠습니다. 내담자 머리 여기 있고, 프로이드 선생은 머리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프로이드 선생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뭘 하죠? 떠오른 대로 얘기한다. 억지현상의 반대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자유현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자유현상 이미 들으셨고, 그 다음에, 뭐, 꿈의 분석, 아시죠? 그래서, 해몽이 아니라 꿈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왔던 요소들을 이렇게 잘 다루면서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꿈의 분석 잘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융학파로 공부하신 분들. 융 있습니다, 융. 제 학과장님이 융 좋아합니다. 융기한이라고 부르는데, 융학파 사람들 요 꿈분석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돈 받고 치료한다고 이렇게 눕혀놓고 꿈 얘기만 맨날 듣고 그렇습니다. 내 남자들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꿈분석 싫어합니다.
아무튼 이게 아무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꿈 분석 들어가 있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정신 분석 이꼬로 낯설죠. 전위 분석입니다. 전위 분석. 저는 이게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꿈보다는. 그래서 이게 내담자들이 치료자를 놓고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사를 동시상현 말고 재상현,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그 인생의 필름을 저를 앉혀놓고 돌리는 겁니다. 제가 멋졌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갈등스러웠던 대상이었던 내담자는 저를 아버지인 양 대우합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고집스럽고 권위적인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과거의 재창조야. 얼마나 반가워, 사실은.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과거에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무슨 홀로그램처럼 이 상담 현장에다가 지가 살아온 과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나를 도구로. 그래서 이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인생사의 중요한 부분을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전이가. 그래서 이것을 전이라고 한다.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거 전이는 기억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전 어때, 이전? 이전은 괜찮죠? 이전 시키는 거, 이전 시키는 거. 자기 인생사에서 겪었던 그 일을 그대로 어디로 이전시켰습니까? 어느 장소로? 상담실로 이삿짐을 배달한 거다, 이거야.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아버지고 자기 엄마인데 배우를 바꿨어. 누구로? 상담자로 바꿨어. 이게 전이에요, 전이. 그 덕에 상담자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과거를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이에 담긴 기억과 무의식적인 의미를 자기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이 분석 내지는 전이 해석 이렇게 같은 말을 씁니다. 이게 치료의 핵심이어서 정신분석 이꼬로 전이 분석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강조하자면 전이는 깨달음과 변화를 위한 황금의 찬스다. 가령 아버지와의 갈등을 재조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긴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아버지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권위적인 사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주인공인 과거의 핵심적인 갈등이 타임머신을 타고 치료 장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거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례가 좀 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한번 볼까요? 4회기쯤에 나는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가 자신에게 물어봤다. 그처럼 불행하고 그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나는 그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 환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참았다. 참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상담자의 의사결정입니다. 자, 9회가 됐습니다. 9회기째 그가 도중에 전날 밤에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어떤 크고 검은 사람이 탁자 앞에 앉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겁에 질려 있는 자그마한 부인에게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구석에서 한 꼬마가 보고 있었다. 이거 대충 감 잡히시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 남자는 총을 빼들어 벽을 등지고 한 줄로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을 쏘아 넘어뜨렸다. 그 내담자는 꿈을 꾸는 동안 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굉장히 두려웠다고 말했다. 나는 그 꿈에 대한 내담자의 연상을 이야기하면서 꿈속에 그 사람이 내담자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생각이 뚜렷해졌다. 하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아직까지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닌데요? 잘못 짚으셨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로 붙들고 있습니다.
몇 해가 더 갑니다. 몇 해가 더 진행된 후에 그는 상담자가 그에게 해야 될 것들만 계속 시키고 말로 그를 깎아내리려 한다며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준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상담 선생이 꿈에 나타났던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찬스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둑이 무너졌다. 그의 나머지 시간과 그 다음 해 동안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격렬한 분노 감정이 모두 튀어나왔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고 불쑥 말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인 어느 대목입니까? 그죠?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중립적으로 앉아있던 그 상담자가 권위적이다. 너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요구만 하느냐라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그림자가 상담자에게 어떻게 됐다? 전이 되었다. 전이 되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고 적당한 시점에 찬스를 잡아서 당신이 나를 아버지인 양 대우하고 있다고 얘기한 꼴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내담자가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탐색하고 얘기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다소 미묘하고 어렵게 보이겠지만 전이 분석이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탐색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이 분석 나왔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원인과 의미를 설명하고 알아들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상담자가 그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내담자가 알아들었어. 그러면 정신분석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분석의 2대 핵심 과정 기억나시나요? 인과관계, 우연은 없어. 그리고 무의식이 존재해.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밑에서 원인이 떠오르게 안배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동성애적인 환상을 당신이 떼어내려고 했었어. 너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설명 작업을 강의라 그러지 않고, 강의나 설명이라 그러지 않고, 여기 이렇게 부릅니다. 해석이라, 해석. interpretation.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해석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 사건을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해석입니다. 네? 해석. 해석의 리스트를 보시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잘 되면 깨닫게 돼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괴로웠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 고생했었구나.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영어 표현으로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사이트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웃사이트가 아니라 인사이트니까 어디를 보는 겁니까? 안을 보는 겁니다. 예. 안을 들여다보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혹은 뻔히 보이는데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원인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시키는 것이죠. 이게 해석이 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야, 내가 가슴이 답답한 것이 실은 응어리진 화였었구나.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석하고 전이 분석합니다. 내가 연애만 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곤 했던 것이 그러기를 뭐 수십 번 이게 친밀관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구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내가 감추려했던 점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가까워지면 그렇게 참았던 거구나. 내가 한 짓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상사와 늘 문제가 생겼던 것이 그분들에게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덮어 씌웠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 뒤에 어머니가 계셨구나. 엄마는 정말 만족시키기 힘든 분이었어. 라는 거. 이걸 알게 되면 이 원인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내가 상사에게 미운 아버지의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만나는 상사는 다르게 대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만날 때는 가능하면 그 옷을 입히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 옷을 입혔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르게 대하려고 애쓴다 이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힘입니다. 이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내 안에 들어와서 99점을 받아와도 야단을 치고 A+를 여러 개 맞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99점 맞으면은 조금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뭐 딱딱한 교과서 속의 정의이지만은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신 분석했습니다. 4분의 1이었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너그러운 어머니 내 마음속에. 예. 자, 하지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치료인데, 행동주의 심리학 위에 행동치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요, 이 행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행동만 연구 대상으로 삼자 이거예요. 여러분, 행동 말고 또 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대답하기 어렵군요. 제가 답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내적인 과정입니다, 내적인 과정. 보이지 않는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행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 단계의 내적인 과정 무시하자는 겁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만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고, 그렇죠? 가령 정신분석 같은 거는 행동주의자들한테 발로 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그것 따지고 앉아있으니까. 정신분석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고 보죠, 반동. 반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배우고 계시겠지만, 자극과 반응을 다루고 그 내적 매개 과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극, 유기체는 가령 인간이야, 인간. 나라는 유기체. 자극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적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반응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시커멓게 하자는 거예요. 블랙박스. 이거 따지지 마. 알려고 들지 마. 요것만 보면 돼. 자극과 반응만 보면 사람의 심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게 행동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극 반응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들어보셨죠?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시어리니까 SR 이론이라는 얘기 쓴다, 이거. SR 이론. 그리고 블랙박스 접근이라는 얘기도 써요. 그러니까 내적 과정을 암시라고 생각하고 관심 갖지 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학습에 관심이 있어요, 학습. 학습이라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인데 새롭게 획득하는 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학습의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예. 뭐, 좀 그렇죠. 조작적 조건 형성. 낯설죠?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무 중에 하나가 하여튼간에 이거 알아가는 겁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뭔지 잘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제 주위에는 불친절한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친절한 선생으로서 10년의 세월을 단축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약 파는 것 같다. 그렇죠? 이거 지하철에서 뭐 파실 때 저는 되게 유심히 쳐다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파나. 그래서 그런데 저도 사실은 강의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썰렁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순서학상 고전적 조건 형성이겠지. 처음 나오는 게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개입니다. 개. 그리고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이 양반이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입니다. 이게 수업 많이 나 있습니다. 파블로프. 이게 파블로프에게 노벨 의학상을 안겨준 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아버지. 이 사람은 스키너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스키너고 이게 세 장이에요, 세 장. 세 장이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이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은 개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행동주의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무슨 박스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대충 다 아시네요. 스키너 박스요. 그래서 여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 지렛대. 지렛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비둘기든 쥐든 고양이든 이걸 건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떼그로 먹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에 범상치가 않죠. 여기 봐보세요. 이게 코일 같은 게 깔려있죠? 철사 같은 거.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전기 충격 주려고. 그래서 전기 충격을 이 바닥으로 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처벌입니다. 처벌 주기 위해서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스키너 박스고 하여튼간에 요 조그만 박스 안에서 우리 복잡한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보시죠. 학습 이론 중에서 이제 조작적,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니 조건 형성이 양쪽에 다 걸쳐 있으니까 이 조건 형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은 그 다음에 풀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 형성이 뭐냐. 이 말을 우리가 매일 썼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평소에 안 쓰는 말인데 이해하려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컨디셔닝이에요. 컨디셔닝. 헤어 컨디셔너랑 다릅니다. 컨디셔닝. 조건 주기, 조건 걸기. 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형성된 반응이 이게 행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건의 반대말은 무조건. 무조건은 자연스러운 상태. 무조건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구김살 없이 그냥 인간인 그대로 있는 게 무조건. 그런데 조건 형성은 혹은 번역할 때 조건화 됐다고 돼. 조건 형성, 조건화 이런 번역을 쓰는데 어떤 경험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부여됐다는 의미예요. 의미가 부여됐다는 의미.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제 사무실 근처에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종소리가 저한테는 미안합니다만 무의미합니다. 그냥 땡땡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땡땡 하는 소리가 의미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대충 11시 50분 정도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 는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광림교회의 예전의 종소리는 무슨 작업? 옛날 거. 무조건 작업. 그렇지. 그런데 11시 50분에 울린다는 걸 알고 뭔가 기대감이 부풀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조건 형성된 자극이다. 이게 조건 형성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으면은 다 집에 앉혀놓은 남자 여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다 조건 형성인데 조건 형성.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뭘 덮어 씌운 겁니까? 조건을 덮어 씌운 거, 조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동,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동, 그런 걸 덮어 씌워가지고 데리고 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조건 형성입니다, 조건 형성. 여러분 아셨죠? 이거 10년 걸렸습니다, 이 설명을. 정말 해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조건 형성.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에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또, 조건 형성이구나, 하는 얘기를 깨달음이 들었는데, 이 어린 왕자가 장미를 발견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장미가 되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망합니다. 이놈의 소중한 장미가 이 별에 딱 하나뿐인 줄 알았었는데 많다니.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현명한 여우인가요? 여우가,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햇볕을 쬐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이렇게 준 장미는 특별한 너의 장미야. 그런 걸 길들인다고 해. 오케이? 아시겠죠? 맞습니다. 조건 형성된 자극은 문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길들여진 자극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말은 좀 그렇다. 하여튼간에 대충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요. 개에게 종소리는 원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뭐 저보다 더 하죠.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게 중립적인 자극이고, 아무런 조건이 안 붙었어. 무조건 자극이었어. 그런데 이게 종소리 다음에 음식이 주어지는 경험이 반복됐다 이거죠. 파블로프의 개가. 그래서 종소리에는 오염되지 않은 그 순진한 종소리가 조건에서 오염이 됐어. 조건 자극이 됐어. 그래서 종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종소리가 아니야. 음식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 특별한 소리가 됐어. 그래서 종소리만 들어도 다른 개가 보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는 거죠. 침을 흘리는 겁니다. 침을 흘리는 거. 이게 조건 형성입니다. 즉 종소리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학습한다. 학습한다. 파블로프의 개 말고 다른 개들은 학습 못했다. 파블로프의 개만 학습했다. 그리고 그 학습의 결과로 파블로프는 노벨상을 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습하면 저는 뭐 상 받습니까? 조금 벗어난 얘기 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비둘기는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아까 레버라고 돼 있었는데, 그 지렛대 누르기 행동은 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앞에 나와 있는 레버를 툭 건드렸더니 모이가 굴러나와. 계속 굴러나와. 이렇게 되면서, 그 레버는 뭔가, 즐거운 레버가 된 겁니다. 누르면 밥이 나오는 그런 레버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지렛대를 더 많이 누르게 되고 비둘기의 지렛대 누르기는 드디어 조건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게 조건 형성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화라는 개념도 낯선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자가 세게 만들어준다 아닙니까? 강화, 세컨 만들어준다. 그래서 reinforcement라고 부르는데 세컨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어떤 행동을 세컨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로 주어져서 그 행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강화다.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행동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자리를 잡고 튼튼해지도록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칭찬받고 인정받은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면받고 처벌받은 행동들은 안 하게 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결과는 증가시키고 나쁜 결과는 피하거나 그만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행동은 강화 혹은 결과의 함수로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을 주무르려면,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뭐를 건드려라? 강화를 건드려라. 강화를 건드리면 그 행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원평가를 앞두고, 단원평가 오늘 가서 봐야 되는 초등학생. 그런데 복통을 호소한다. 배 아파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오늘 하루 쉬어. 그러면은 이 아가는 배앓이를 함으로 해서 배앓이 반응을 했더니 어떤 강화가 얻어졌습니까? 단원평가 면제라는 게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치료는 뻔하겠죠. 배가 아파도 병원에 들렸다 학교에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은 갔다 온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동주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를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것은 얘입니다. 부적 강화하고 처벌을 헷갈리곤 합니다. 근데 자리를 잘 잡아봅시다. 정적 강화는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니까 긍정적 강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결과로 긍정적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죠? 정적 강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적 강화는 행동의 결과로 이미 존재하던 부정적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원래 바닥에 전기 충격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었는데 레버를 눌렀더니 전기 충격이 멈춰.
그럼 무슨 강화? 부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은땀 나면서 열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 기분 좋죠? 괜찮죠? 그 순간이 무슨 강화 상황입니까? 부적 강화. 존재하던 부정적인 상태가 사라지면서 뭔가 위안을 받는 겁니다. 부적 강화입니다. 그리고 배앓이로 단원 평가를 모면했던 그 초등학생 뭐죠? 시험에 긴장해서 벗어났죠? 그러면 부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 그리고 이 정적 강화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뭐 아버지가 싸고 들어오면 잘했어. 네. 더 부러뜨리고 오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이 부적 강화가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은 이 부적 강화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거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행동의 결과로 혐오스러운 결과가 제공되는 거. 가령 레버를 누르면 음식 대신에 전기 충격이 오는 거. 이게 처벌입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부적 강화와 처벌 구분되죠? 예, 그렇죠. 뭐 가령 여러분이 저한테 성적 정정을 요구했다가 학점이 더 깎인다. 그러면은 처벌입니다. 처벌. 처벌 되겠습니다. 뭐 뭔가 이렇게 이걸까 저걸까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고민하다가 해명 안 되는 게 있어서 용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서 해명이 됐다. 시원한 느낌이다. 그러면 부적 강화. 그리고 거기다가 참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군요. 제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적 강화. 그러니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동시작용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잘 공부하셨습니다. 정적 강화. 자, 그래서 행동 치료로 넘어갑니다. 행동 치료라는 것은 증상이나 이상 행동은 학습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배운 거구나. 그러면 되돌려야지. 그 조건 형성 되돌리면 좋아지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역기능적인 옛 학습을 삭제해, 제거해. 그리고 새 학습으로 바꿔쳐. 바꿔치게 하는 것이 행동 치료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 치료란 말 대신에 행동 수정이란 말을 쓰게 돼요. 행동 수정. 똑같은 말. 행동 수정, 행동 치료. 그래서 이 학습에 접도가 붙어, 접도가. 해소 학습. 옛날에 역기능적 학습을 지워, 해소 학습. 그리고 새 학습을 하게 만들어, 재학습. 이런 말이 쓰여요. 조금 낯설겠지만, 애초에 배운 결과로 이상 행동이 생긴다는 그 과정에서 치료란 곧 무슨 학습? 지우고 다시 써. 그리고 지워야 되니까. 해소학습, 재학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원평가를 앞두고 배앓이를 하는 애는 이미 학습이 이루어졌어. 오케이? 그죠? 그러면 지워. 해소학습 시키고, 병원 가자. 병원 갔다 학교 가자. 해소학습 시켜. 그 다음에 학습시킬 중요한 반응은 뭘까요? 단원평가 2, 3일 전부터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게 적응적인 새 학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가는 더 이상 배앓이 안 한다 이거죠. 이렇게. 역기능적인 반응 대신에 적응적인 반응을 멤버 체인지 시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었었는데 의외로 잘 전달되어서 지금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다. 부정적인 행동 증상을 소거하고 지우기로 지우고, 감소시킨다. 그래서 해소학습, 역조건 형성, 탈출할 때 탈자. 벗어난다 이거지. 그리고 적응적인 행동 대안을 강화한다. 배앓이 대신에 공부해, 문제집 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린 알버트라는 게 참 그 심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한 어린아이인데요. 얘가 리틀 알버트입니다. 얘 힌즈입니다, 힌즈. 알버트는 힌즈랑 무관한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한 사람은 저기 누구야, 왓슨이고 한 사람은 레이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힌지 보여준 다음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라게 소리. 왜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힌지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이런 고약한 일이. 이게 1920년에 가능했어요. 이게 지금 같은 윤리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험실에서 쥐에 대한 공포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그들이 얘기한 거야. 이렇게 리틀 알버트처럼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공포증을 획득한 거야. 조건 형성된 거야.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쥐에 대한 공포가 쥐로 끝나지 않아. 퍼져나가. 쥐랑 닮은 것들에. 가령 흰 토끼. 흰쥐랑 흰 토끼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강아지, 흰 강아지. 그 다음에 엄마의 털코트. 이런 거 무서워하는. 그래서 일반화된다. 그래서 한 대상에 대해서 놀라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센터로 확장시킨 거다. 그것이 공포증이다라고 1920년에 알버트가 아니죠. 왓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적으로 어떻게 공포증이라는 이상한 심리가 생겨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설명된 다음에 조금 쉬어야 되겠네. 한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요. 이 치료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야? 좋아. 학습의 결과야. 조건 형성의 결과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학습시키고 어떻게 재학습시킬까라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월피라고 있는데 이 월피라는 사람의 체계적 둔감화 이것도 아마 졸업할 때까지 한 100번 듣지 않을까? 한 100번 들어요. 100번. 아니야 200번 듣나요? 근데 중요합니다. 체계적 둔감화인데 제가 영어 표현을 안 써놨네요. 근데 이거 영어 표현 번역말에 따라서 단계적 둔감화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체계란 말 대신에 단계. 말을 쓰는 똑같은 얘기예요. 절차는 3가지. 첫 번째,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우나에도 안 가고, 마사지도 안 받고, 그냥 이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내 몸을 그냥 이용해서. 그 방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근육 부위를 16개로 나눕니다. 16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근육 풀어보세요. 안 풀리죠. 풀어줘.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내봐. 일부러 긴장시켜. 아파. 그 다음에 놓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왜 전기 오는 노래 한 적 있었잖아요. 이게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쪼물쪼물한 다음에 놓으면은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런 요령이에요. 이렇게 세게 긴장시켰다가 오랫동안 풀어줘요. 그리고 긴장됐을 때 요 감각하고 놔줬을 때 감각의 대비를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도 하고 얼굴도 하고 다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노골노골해져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이라고. 이거 개발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40년대에 개발됐어요. 이렇게 해서 몸을 다 풀어준 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제일로 센 불안을 시작해서 제일로 약한 불안까지 순서를 매기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럴까요? 뭐부터 하려고? 네? 가장 강한 불안부터 하려고? 아니, 가장 약한 불안부터 야금야금 하려고. 걸음마 하듯이 조금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은 알겠죠. 그 다음 알겠죠. 불안 위계 목록에서 제일 작은 불안을 골라.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데리고 불안한 장소 가고 싶어.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써, 상상. 머릿속에서 심상을 만들어. 머릿속에서 불안한 장면을 떠올려. 그런데 지금 내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완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 몸이 이미 이완되어 있고 이완된 상태에서 떠오르는 가장 약한 불안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한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이지스 하면서 요격한다고 지금 동해 배들이 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상호적 억제라고 부릅니다. 상호적 억제. 상쇄를 상호적 억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뱀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뱀 공포 별로 사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걸 치료한다고 쳤을 때, 이완된 상태에서, 이거, 지렁이 뱀 있죠? 지렁이 뱀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오든 지렁이 뱀을 보여주든지,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가 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견딜만 하네. 이게 바로 역적 번영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역자가 빼졌어요. 그럼 옛날에 조건 형성된 반응은 뭐였어요? 뱀 보면 불안해한다 이거지. 그런데 뱀 보면 이제는 이완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그래서 역적 번영성에 역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뱀을 점점 키워가지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던 그 뱀, 그 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완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이 뱀을 본다 이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쨍그랑 하고 상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체계적 둔감합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행동치료 기법입니다. 만든 사람은 월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학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예.